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지학사 7-1 단원 설득을 위한 읽기와 쓰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은 제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고요. 글의 종류는 주장하는 글, 논설문입니다. 출제 유형에서 자주 나왔던 것은 이제 중심 내용, 글에 제시된 내용이겠죠. 그것과 관련하여 글쓴이의 의도, 문제의 원인,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묻는 문제. 간단히 말하면 글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문제였어요. 다음으로는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였는데, 서술상의 특징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런 거, 또는 예상되는 반론을 먼저 언급하고 다시 반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상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쓰였는지는 본문에서 확인을 할게요. 자, 본문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가 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보시면은 신입사원 뽑을 때 25세 미만, 여기서 만 25세라고 하면은 보통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면 26세에서 7세 정도 되니까 생일이 안 지난, 아니죠, 생일이 지난 26살까지 괜찮은 거구나.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왜 나이 제한을 뒀을까라고 하면,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붙였던 거고, 그 이후에도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이내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형된 어떤 나이 제한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능력 있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글쓴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취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취업을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취업이 되거나 안 되는 것은 합리적이다. 맞는 말이죠.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비단 나이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신체의 장애, 성별, 종교, 그 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취업에 거부당할 수도 있대요. B형 간염은 잘 몰라도 아마 전염될 수 있는 병이라든지 그런 건가 봐요. 흔한 일은 아니긴 한데, 일반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흡연 여부 이런 것도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나 어떤 집단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 또는 그런 사람을 뽑지 않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죠.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그 다음 내려가 보면, 제도의 차원에서 차별의 예방이나 교정의 실효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법이다. 그러니까 제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제도 하면 뭐 있지? 배워서 알고 있을 만한 게 법이나 명령, 조례, 규칙, 그 다음에 헌법, 법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법이죠. 법.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재판하는 판사들이 시행하는 바로 그 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차별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 근데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헌법이 있다는 건 개개인이 차별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면 아니라는 거죠. 헌법은,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헌법은 국가나 또는 국가기관, 뭐 공기업일 수도 있고 그런 공공단체 있죠.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업에서 뭐 40세 이상 남성은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헌법을 근거로 이제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가게에서 또는 어떤 회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차리면 국가의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잖아요. 내 회사에서는 40세 이상 채용 안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벌금이나 또는 뭐 감옥을 간다든지 그런 문제, 그 실형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도 이제 그 다양한 차별을 다루고 있지만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여기서 서술 방식 하나 나왔죠. 왜 그럴까라고 하고, 법이 있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질문에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해 주는 거, 이건 문답법이라고도 하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서술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뭘로 나와도 다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첫 번째 문제점은 다양한 이제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나열되어 있죠. 그것들이 사적 생활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사적 생활 영역. 조금 전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내 돈 내고 차린 내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그것도 사적 생활이에요. 여기서의 사적이라는 것은 국가와 개인 중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네. 그래서 아래에 이와 관련된 예시가 이제 나올 건데 한번 보면은 이거를 선생님이 지웠으니까 다시 좀 쓰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어 감에 따라 뭐 여러 사적 영역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생겨나긴 했지만 그들에 의한 차별이 만연하기 시작을 했고요. 공적 영역은 헌법을 근거로 하여 적용시킬 수 있지만, 직접 적용되지만 사적 영역의 차별은 모호하다라고 하죠. 자, 가해자가 국가일 때에는 헌법을 근거로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개인이면 이런 요구가 쉽지 않다. 예컨대는 예를 들자면 정도의 뜻입니다. 목욕탕에서 장애인이라고 입장을 거부당했다? 그때 목욕탕 주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별도의 입법 조치, 그러니까 어떤 차별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주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이 손해배상금 주고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럼 못 들어가요. 되게 화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개인 사이에서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구체적인 어떤 처벌안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공법이나 사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법은 말하자면 이 헌법처럼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사법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사안에 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 선생님 생각에는 사실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욕탕 예시를 들어서 입장 거부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죠. 모욕적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 원인데 손해배상금 50 받았어. 50만 원.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면 250만 원 손해봐도 상관없으니까 저 녀석을 이겨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죠. 어지간히 돈이 많더라도 굳이 손해보면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많이 없고, 약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차별을 잘 안 겪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내용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민사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사실상 없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의 입증 책임을 차별당한 사람이 진다. 자, 여러분,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봐봐. 나는 차별을 당했고 저 목욕탕 주인은 차별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차별당했다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목욕탕 주인한테 CCTV를 달라 그래. 근데 목욕탕 주인이 나한테 불리할 증거를 내가 왜 줘? 이러면서 지워버렸거나 안 줘. 그럼 어떡하죠? 다른 증거를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별 행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증명과 없었다라는 증명 중에 목욕탕 주인 입장에서 없었다라는 증명을 안 해도 돼요. 피해자 입장에서 차별을 당했다라는 증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증명을 해야 되고 증거나 증인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나 차별 가해자는 그냥 그 상대 입증에 대해서 반박만 잘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쉬울까? 여러분들 글쓰기 하라고 할 때 선생님이 소스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 써봐. 이거랑 그냥 자유롭게 써봐. 뭐가 더 쓰기 편하겠어? 당연히 선생님이 소스를 주는 게 편하잖아요. 같은 원리로 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재판의 구조인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법의 원칙입니다. 법의 원칙은 입증 책임을 원고가 지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재판을 열고자 이렇게 소송을 건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입증 책임이라는 부담이 없으면 사실은 뭐 진짜 억울한 차별 상황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사소한 일로도 너도 나도 너무 소송을 많이 걸면 중요한 소송을 제대로 이렇게 다루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런 원칙이 원고 입증 책임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어떤 허점이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는 파란 글씨를 좀 볼게요. 차별행위 입증이 입증한 것에 대한 반박보다 어렵죠.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개인이고 가해자는 집단이거나 피해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재판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쵸? 차별을 보통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나요? 반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차별하는 경우는 물론 없어야 되지만 가끔씩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도 이 차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별 철폐를 위해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으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래에 보시면은
차별금지 소송이 증가해야 된다. 소송의 증가가 1단계예요. 1단계. 그게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 단돈 10만원이라도 손해배상금을 자꾸만 받아내면 그러면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해배상액이 작아요. 그렇지만 그 작은 손해배상액이라도 받아낸다는 건 뭐냐면 차별을 한 사람이 어쨌든 차별을 했더니 적은 돈이라도 내가 벌금이든 손해배상이든 돈을 내야 되는구나. 에이, 차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지. 다만 아쉬운 건 그렇게 사회가 좀 차별에 예민해지고 차별을 안 하는 사회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좀 써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그 차별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변호사예요. 근데 이 변호사들이 과연 돈을 많이 받으면서 차별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돈을 많이 받으면서 이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한 만큼 필요한 만큼 많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느냐. 영리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 돈을 버냐는 거야.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면은 아니죠. 선의 착한 마음으로 그냥 그 어떤 차별은 일어나선 안 되니까 내가 이 불쌍한 사람을 차별당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1년 내내 3년 내내 10년 내내 차별 피해자들 변호해주고 돈도 제대로 못 받아봐.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러려고 힘들게 변호사 된 것도 아닐 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지만 변호사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경제적인 이익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냐면은 국가가 개입해서 그 변호사들에게 어떤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물론 100% 뭐 막 몇천만 원씩 다 지급해 줄 수는 없더라도 아까 얘기했었던 국가공공기관이 있었죠. 어딘지 기억나니? 국가인권위원회였어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서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연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는 거지. 그거를 봐서 일정 비율이나 일정 액수를 이렇게 함께 부담을 해준다. 그럼 그만큼 차별금지 소송이 더 많이 열릴 수 있겠고 앞에서 말했던 글쓴이가 말했던 소송의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글쓴이는 결국 문제는 돈이고 돈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래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철폐와 시민권 보호에 진정한 보루 역할을 하려면 조사 권고만이 아니라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이 있어야 한다. 요거는 이제 또 글쓴이가 제안하는 또 다른 해결 방안인데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나 예산을 좀 더 강화해 주어야 한다 라는 것도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루라는 단어에 대해 하나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사전적으로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어떤 구축물, 그러니까 방어막 같은 개념이죠. 방어용 건축물. 근데 여기서 문맥상으로는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차별철폐 소송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그것의 의의를 빠르게 학습할 것이다. 실제로도 약간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이렇게 좀 때리면서
훈육을 하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선생님도 유치원 때 조금 맞았어요. 물론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건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뭐 정말로 아이를 아끼는 선생님이 정말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그냥 애가 우는데 달래기 싫어서 막 그냥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이렇게 적발이 되죠. 그래서 그게 자꾸만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되니까 어때? 그만큼 이제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에서도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먼저 어떤 그 조치를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생기잖아. 마찬가지로 차별 관련 소송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어떤 그 차별에 대한 사회의 현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자, 여기 기출 출제된 거 하나만 보면은 차별 관련 소송하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느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법률 제정을 준비한다. 자, 이 문제는 사실 그게 있어. 법을 만드는 걸 변호사들이 하진 않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 법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관련된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 이대로 이 법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서 국회에서도 차별 관련 어떤 법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본문을 꼼꼼히 안 읽고 선지만 읽어보고 나서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이러고 그냥 틀렸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본문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법과는 관계는 크게 없어요. 경제정책 중에서 분배정책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성장정책을 중심으로 할 거냐를 다루는 두 편의 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란 글씨 같은 거 잘 참고하셔서 꼭 읽어보시고요. 이 학습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두 글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시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주장하는 글의 어떤 전반적인 특성까지도 연결이 돼서 본문과 연계돼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문 말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는 우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에서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4번 보시면 모든 차별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데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죠. 애초에 그리고 모든 사례를 언급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 사회의 형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차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언급한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해요. 게다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말해주고 싶은 건 5번인데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사법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의 바탕이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사법으로만? 만자 들어가면 좀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의 내용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답이 5번이 그러니까 일치하는 게 5번이 맞고 4번이 일치하지 않는 게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맞아요. 뭐 국어 문제 풀 때 반드시 절대로 모든 이런 말 나오면 꼭 틀린 줄만 알고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덜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4번 문제를 봅시다. 필자가 제시한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정리하는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 자, 바르지 않은 거를 한번 보면은 필자가 꼽은 문제점은 첫 번째가 사적 영역의 차별에 헌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라고 하죠. 그런데 해결책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적 차별을 공적으로 확장하여 헌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데 필자는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필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적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엔 결국 변호사들이 이 차별과 관련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헌법에 확장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차별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헌법은 뭐 국가를 통치하고 유지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법이지 세세한 사례를 일일이 다 이렇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그런 종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법은 법률 또는 뭐 조례, 아까 말했던 규칙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헌법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은 이 선지 자체가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라는 느낌을 더 받았을 거고, 이제 3, 4, 5번을 확인해 보시면 2번만 좀 이상하구나, 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어디를 보냐, 11번 문제를 보는데요. 이와 같은 종류의 글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 여기서 이와 같은 종류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논설문이라고 앞에서 말했죠.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그 특징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는 뭐 타당한 근거를 대야 된다, 또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정도가 많이 언급되고,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문제의 답입니다. 뭐냐면 1번, 다양한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의 주장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이제 독자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져요. 주장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언급을 해버리면 독자 입장에서는 글을 읽다 보면은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뚜렷한 하나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나머지 선지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5번을 봅시다. 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함축적 비유적 표현을 자제하고 지시적 사전적 언어 사용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함축적 비유적 표현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도 그 본문에서도 예를 들면 보루 같은 표현은 이제 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원래는 뭐 방어용 구축물인데 이 문맥적으로는 시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그런 기관, 뭐 이런 의미였죠. 자, 함축적 표현이 쓰일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중심은 사전적 언어 또는 지시적 언어에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지시적 사전적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누가 들어도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해석되는 말, 이것을 이제 그 지시적 사전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은 어쨌든 비문학이죠. 문학이 아니라. 문학은 다양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글쓴이가 다양한 해석을 염두하고 글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처럼 비문학에 해당하는 글들은 뚜렷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글은 정보 전달,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뜻에 따르게 하는 그런 설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뭐 이런 식의 그 오류가 생기면 안 돼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지시적, 사전적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번 단원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7-2 단원 시작되니까요. 네, 필요하신 친구들은 이어서 잘 들어주세요.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어서 7-2 단원 협상의 과정과 전략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예요. 일단 외규장각 의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더라도 최소한 문화재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출제 유형 베스트를 보면은 글에 제시된 표현, 구절 등 협상 내용에 대한 이해. 자, 여기서 사실 이제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비유적이게 드러내거나 그랬다라기보다는 이 협상의 상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드러내요. 예를 들면은 내 목표를 완전히 이루는 걸 산을 넘어가는 거라고 표현한다면, 내 목표를 완전히 이루진 못하더라도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걸 산을 피해서 돌아간다 라는 표현, 산을 우회한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런 식으로 사용된 표현의 의미 또는 협상의 상황, 이런 것을 묻는 내용 이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전략. 여기서 말, 당연한 얘기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어떤 전략인지. 근데 행동도 중요합니다. 이 협상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선생님이 6단원에서 잠깐 얘기했던 건데, 5단원에서 엄마한테 용돈 받고 싶을 때 나 돈 필요해, 돈 필요해, 돈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 앵무새처럼, 돈무새처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도 꽤 높아지고 받아내더라도 되게 서로 기분이 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네, 그 인물의 말이나 행동 중에 이 용돈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듣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의 말도 다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이런 이유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협상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나는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안 돼요. 용돈을 주시면 내가 필요한 일에 써서 뭐 놀러 가든 뭘 사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성적을 올리는 그런 행동으로 어떤 나도 감사함을 표현을 하겠다, 또는 뭐 어깨를 주물러 드리겠다, 뭔가 그런 걸 해야 돼. 어깨 주물러 드린다는 말을 되게 좀 낯간지러워서 못하겠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때도 그렇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좀 그러니까 야비한 얘기이긴 한데,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 어깨 한번 주물러 주는 거랑 평균 5점 올리는 것 중에 뭐가 더 쉽지? 어깨 주물러 드리는 게 훨씬 쉽더라고. 그래서 용돈 받고 어깨 주물러 드렸어요. 물론 웃자고 한 얘기고,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경청하는 거, 어떤 표정을 짓는 것 같은 행동도 협상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금색 글씨만 볼게요. 협상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출제된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꼼꼼히 읽어두면 좋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진 않지만 이 부분을 읽지 않고 뒷부분을 바로 읽을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이해가 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긴 문화재인가 봐.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옛날 종이에 뭐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서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문화재는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 집 안방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집 안방도 안 되는데 심지어 프랑스 폐지 창고에 있었던 걸 찾아내서 그것을 돌려받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본문을 봅시다. 2010년 3월 새로운 제안. 이게 지금 이렇게 빨간 글씨로 바꾸는 과정에서 표시가 사라졌지만 원래는 굵은 글씨여서 이와 같이 소제목 비슷하게 그 날짜와 어떤 협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 의궤를 받아오는 거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잘 안 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 우리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다시 협상이 시작이 되었다. 내려가 볼게요. 프랑스 외무부에서도 이제 알겠다고 협상하자고 했고, 장 오르티즈 국장이라는 사람이 먼저 양측에 그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건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하며 우리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일단 뭐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이게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힘을 합쳐서 좋은 협상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그런 취지로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협상을 시작한 정말 큰 이유는 양국, 프랑스와 한국의 우호 관계를 저해하는 그런 어떤 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 오르티즈 국장의 말을 듣기만 하는 거 경청하기가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갈게요. 협상을 시작할 때 대전제, 교류와 대여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교류와 대여라는 건 뭐냐? 의궤를 맞교환하는 방안이에요. 어떻게 맞교환해? 이 의궤라는 게 애초에 297권인가 되는 그 책이에요. 책인데 프랑스에 만약에 지금 297권이 있다? 그럼 한국이 한 50권 가져가서 그거 전시하고 보여주다가 한 6개월 지나고 그 50권을 반납하고 다른 50권을 가져가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교류와 대여라는 게 그 뜻이고, 대여가 뭐예요? 대여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 의궤인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소유한 의궤인데 한국한테 빌려주겠다라는 그런 그 입장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우리가 근데 막 와 진짜 웃긴 놈들이네 막 하면서 그 국뽕에 취해서 막 우리 건데 왜 우리가 빌려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지금 어쨌든 협상의 결과로 의궤를 되찾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되찾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뭐냐면은 프랑스 측의 협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알았어, 너희 거니까, 너희가 만든 거고 우리가 약탈한 거니까 그냥 줄게 이렇게 말해주면 참 고맙지만, 그러지 않고 싫은데 우리가 소유한 건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그걸 강제로 뺏어간다? 그러면은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한테 야 그거 원래 한국 거잖아 이렇게 말 안 해요. 한국한테 와서 그래도 프랑스 건데 그렇게 멋대로 뺏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문화재이고 약탈당한 건데도 이렇게 막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뭐 협상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될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우리의 예측대로 프랑스 측은 오랫동안 고수한 방안을 들고 나왔다. 여기서 예측이 있었다는 거, 프랑스가 어떤 식으로 이 협상에 임할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응할지, 그리고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양보할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미리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럼 협상이 잘 되는 거고, 미리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거를 양보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협상이 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랬는데 박흥신 대사라는 분이 말을 하세요. 파리에 부임하기 전에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학생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퀴즈 프로그램인데, 병인 양요 때 약탈해간 도서, 책을 물어보는 문제에 바로 외교장갑 의궤 문제가 나왔다.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를 좋아하지만 문화재를 약탈했다는 사실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겠느냐, 프랑스 국가 이미지에 큰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서술 전략 어떤 걸까요? 이거. 제가 무엇을 봤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상대 측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의궤를 반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출제된 문제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의궤를 한국에게 되돌려 준다면 나중에는 같은 퀴즈 프로그램에서 프랑스가 약탈해 갔다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 약탈해 갔지만 몇 년도에 되돌려 주었다. 뭐 프랑스의 이미지가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과거를 뭐 반성하는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도 언급을 했어도 되게 협상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글 읽을 때 시험에 뭐가 나왔었지? 어떤 게 나올까?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뭐 외적인 것들, 좀 더 확장한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이미지 망가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뜻인데, 여기서 불 보듯 뻔하다라는 거 명약, 관화, 한자성어 알아주시고요. 여러분,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는 게 뭐지? 사실 우리가 바로 이거 이해 못 하잖아요. 이거 왜냐면은 6단원에서 배웠던, 5단원이죠. 5단원에서 배웠던 그 관용 표현이라서 그러는데요. 이 관용 표현은 쉽게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따로 언급이 없긴 하지만 안 씁니까?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뭐예요? 대답을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거, 프랑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서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서의적 표현을 통해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의궤를 맞교환하는 방안은 국내에서 극심한 질타를 받았다. 많이 여론이 안 좋았다. 근데 사실은 여론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문화재라는 것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여기 나옵니다만, 의궤는 하나하나 다 소중한데 프랑스에 있는 것을 돌려받기 위해 잠시만요. 프랑스에 있는 것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것을 내준다. 이것은 장남을 구하기 위해 차남을 인질로 내준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차남 보고 싶으면 어떻게? 장남을 인질로 내줄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비유적 표현 쓰였다는 거, 비유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자, 이거는 여기다가 좀 써줄게. 중요하니까. 자, 비유적 표현이 쓰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첫째는 직유, 은유, 의인법 중에 어떤 게 쓰였느냐,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비유의 대상이 무엇이냐인데, 여기서 비유 대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비유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효과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 셋 중에 최소한 하나는 문제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라는 게 뭐 틀린 선지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은유법이 쓰였다든지 이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비유 대상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고 좀 어려운 말도 알아야 되니까 써주는데,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원관념이고, 그것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했느냐, 이게 보조관념인데, 말하자면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은 내 얼굴이 원관념, 사과가 보조관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개념을 뭐 이렇게 알려주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고등학생이니까 다 알겠지? 이러고 그냥 어디에다가 밑줄 띡 쳐놓고 밑줄 친 대상에 원관념을 쓰시오. 이러면은 어떻게 말할 거야? 예를 들어서 장남의 원관념을 쓰시오. 이렇게 말하면 외교장각 의궤, 프랑스에 있는 외교장각 의궤, 이거 잘 쓸 수 있을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개념어들 평상시에 학습을 통해 알아두시고, 장남이 프랑스에 있는 것을, 차남이 한국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알아두시고, 그래서 국어 공부는 평상시의 개념학습과 그 내신기간의 특정 내신에 대한 내용학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내신기간에만 달달달 외우면 이거 장남이 프랑스에 있는 외교장각 의궤야, 이것까지 다 맞춰놓고 그래서 원관념이 뭔진 알아? 라고 했을 때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제일 큰 문제는 나중에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이면. 네, 그래서 평상시 공부, 물론 이 영상 보면서 학습하는 친구들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평상시 공부의 중요성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거를 좀, 와우.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는 박흥신 대사는 이제 문화재를 맞교환한, 박흥신 대사가 아니죠. 지금까지 박흥신 대사가 말했고요. 이어서 이제 이 글쓴이가 문화재를 맞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한국 국민들의 영원한 사의,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생각으로 반환을 해달라. 근데 이게 사실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죠. 뭐 하다못해 보상금이라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야. 좀 줄래? 이건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것이야말로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초석이라는 게 이 자체의 뜻은 어떤 사물의 기초. 근데 양국 관계의 초석이라고 하면 뭐냐? 양국이, 두 나라가 앞으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서로 도와주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유적인 의미 알아두라고 하셨죠.
알아두시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 인사들, 프랑스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지고 두 번째 협상 진행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또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몇 묶음으로 나눠서 한 50개씩 나눠서 뭐 한국의 전시를 돌려가면서 하는 건 어떠냐라고 해요. 근데 다시 우리나라는 하나로 묶어서 반환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근거를 대냐면 한 장소에서 한 시각에 약탈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아니 그 장남 같은 의궤를 50개씩 만약에 나눈다는 게 뭐예요? 팔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보내주는 거랑 뭐가 달라,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문화재가 모두 다 합쳐서 한 세트로 있어야 어떤 그 큰 의미가 있으니 나누지 말고 한 번에 반환을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는데, 사실은 이 합의가 되지 않았던 이유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 보세요. 프랑스 측은 우리의 요구, 무조건적인 반환을 그대로 수용하면 문화재를 일방적으로 양도한 선례가 될까봐 우려했다. 여기서 선례가 있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막 그 법 관련에 돼서 뭐 판사나 검사 나오는 그런 영화 보면은 판례를 따져봐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생각보다 이 뭐 국제사회의 질서도 그렇고 법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게 이후에도 웬만해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좀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프랑스가 우리나라한테 만약에 문화재를, 이 외교장갑 의궤를 돌려주고 5억을 받았다고 치자. 그랬더니 이제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우리 거 문화재 돌려줘 라고 하니까 프랑스가 그래? 그럼 너네도 한국처럼 5억 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한국한테는 그냥 돌려주고 아프리카 나라한테 5억 달라고 하면 아프리카 나라는 아니 한국은 그냥 주고 왜 우리나라는 그냥 안 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례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 협상 주체 간에 있어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들도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 뭐 예를 들면 초딩 때 하루에 뭐 3시간씩 집에서 컴퓨터 게임 한 친구들이 중고등학생 때도 3시간씩 게임을 하려고 드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못하게 하실 거고, 대부분은. 그러면은 아니 옛날엔 뭐라 안 했는데 왜 지금은 뭐라 그러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선례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주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문화재도 다 반환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러니 좀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대가를 주시고 의궤와 교환하는 모양새라도 갖춰달라라는 요청을 해요. 하지만 우리 측에서는 그럴 순 없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재는 의궤는 더 중요하고 뭐 다른 건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극적인 합의를 맺게 됩니다.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여의 형식. 결국은 사실 대여의 형식을 띠거든. 대여는 대여인데 대신 전체를 우리가 다 일괄 양도 받아요. 다 가져간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되면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이득일까를 따진다기보다는 서로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 봅시다. 자, 한국은 의궤 전부를 양도받게 되었으므로 문화재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얻은 것, 본질적으로 대여의 형식을 취하여 완전 환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게 잃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했을 거야. 과거에 힘이 없었던 나라니까. 이제 와서 그걸 찾을 때
다른 나라들, 뭐 영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죠. 다른 나라들이 야 너네 프랑스한테도 대여하기로 했다며, 우리한테도 대여만 받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좀 손해를 본 부분.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떨까? 양국의 우호 관계에 있어서의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게 얻은 것. 그죠? 그리고 외교장각 의궤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얻은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가 없이 의궤를 양도한 모양새가 되었다라는 게 잃은 것. 무엇보다 지금 그래서 의궤를 누가 갖고 있죠? 한국이 갖고 있게 되었잖아. 이게 이제 그 프랑스가 잃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많이 얻었고 많이 잃었냐가 아니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결국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무조건 손해를 안 보려고만 하면 상대방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고 협상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그 협상의 결과로 내가 이득은 9, 손해는 1 이렇게 봤다고 하면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닙니다. 한 6대4 뭐 이런 식으로 한쪽이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거면 몰라도 한쪽이 너무 많이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는 건 바람직한 협상의 결과는 아니에요, 사실. 자, 그러면 아래로 좀 내려가서 우리 측은 이거 기출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실리와 명분이라는 갈림길에서 의궤를 우리 땅에 먼저 가져다 놓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 이거는 실리일까요? 명분일까요? 여러분들 실리가 뭐고 명분이 뭔지 알아야 돼요. 실리는 실제적인 이익이란 뜻이고 명분은 어떤 구실이나 이유라는 뜻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은 바로 실리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인 이익. 결국 그래서 의궤를 누가 가지고 있냐? 우리가 챙겼다, 드디어. 이거니까. 명분은 뭐냐? 의궤를 가져올 명분이 뭐냐는 건데 우리 걸로 소유권을 전환시키진 못했으니 명분을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리와 명분은 둘 다 주관식의 답을 쓸 수 있게끔 충분히 이해와 암기를 해주세요. 여기 보라색 글씨, 금색 글씨 아주 길게 있다는 거, 그 기출된 문제이고 또 그 어떤 설명할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프랑스 국내의 상황이라는 넘지 못할 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우회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그 넘지 못할 산이라는 것은 프랑스 국내의 상황이겠고 그 산을 우회한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프랑스 국내의 상황을 이겨먹고 꺾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프랑스 국내의 상황이 소유권마저 이렇게 넘겨줄 경우에는 이 프랑스의 외교부에 대해서 거센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소유권은 프랑스 측을 배려해서 받아오지 않고 그냥 외교장각 의궤 물건 자체만 대여의 형식으로 받아왔다. 일단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은 끝나고요. 뒷부분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어떤 그 조율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읽고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학습 활동이 없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는 우선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위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요거 일단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은 2번인데요.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 측이 프랑스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인데 1번 뭐가 틀렸을까? 협상의 목적은 외교장각 의궤 반환 방법 합의 그리고 역사적 보상. 역사적 보상은 본문에 안 나와서 틀리죠.
그럴싸한 선지이지만 틀려요. 3번이 또 헷갈려서 여기까지 볼게요. 프랑스 측은 국립도서관 서고가 비계되는 것과 문화재 반환 요구 세도할 것을 이유로 의계 반환을 요구하였다. 여러 가지로 틀린 게 있는데, 첫째, 프랑스 측은 국립도서관의 서고가 비계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언급을 안 하고요. 두 번째, 의궤 반환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의궤 맞교환을 요구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1번에 3번은 답이 안 되는 거지.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7번 볼게요. 7번은 이제 두 번째 유형인 협상 전략과 관련이 있는데, 자, 윗글에 제시된 협상 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볼게요. 상대방, 그러니까 프랑스겠죠. 일방적인 감정에 호소하고 협상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틀렸습니다. 틀렸고, 사실은 문제 자체는 이제 서술 아니죠. 협상 전략에 대한 그런 문제의 어떤 형식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협상의 어떤 흐름, 내용을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번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두 가지 유형이 하나는 협상의 내용, 하나는 협상의 전략, 이렇게라서 결국 본질적으로는 본문 내용을 잘 이해했느냐라는 문제들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마지막으로는 12번을 보겠습니다. 필수 유형 중에서 협상 자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보자. 협상을 설명한 것 중에 가장 바른 것 1번, 사회자가 존재한다. 여러분, 협상에서 이렇게 협상 주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주체가 2명 있고 그 가운데 중재자급으로 1명이 있을 순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협상은 결국 나랑 너만 있으면 돼요. 사회자는 따로 없습니다. 사회자가 있는 건 토론이에요. 2번, 특정 논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 토론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립니다. 3번, 협상은 이해 문제. 이해라는 게 너 이거 이해했어? 이거 아니죠? 이익과 손해에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가 합의에 이르는 공동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게 이제 올바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행할 수 있는 조건, 그런 어떤 협력을 하기 위한 말하기가 바로 협상입니다. 내 말이 맞아 라고 싸우는 건 토론이에요. 그 다음에 협상은 자신의 이익을 설명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맞았고요.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에요. 자신의 요구사항을 뚜렷하게 말하고 상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그 양보와 배려를 얼만큼 하고 또 이익을 얼마나 요구할지 그거를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협상에서는. 마지막, 협상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 공동 의사결정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 공동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익과 손해라는 서로의 그 상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냥 저거 나도 좀 궁금한데 이런 관심사는 안 됩니다. 이건 토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5번은. 네. 그래서 협상 비슷한 다른 말하기를 이렇게 그 틀린 선지로 낸 문제였고, 틀린 선지가 어떤 말하기를 의미하는 건지 그것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7단원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